네, 우리가 앞 시간에는 이제 지번 등록하는 방법을 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을 봅니다. 먼저 지목의 개념부터 보죠. 자, 우리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목적.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토지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그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이제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지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지목은 용도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구별해 놨다. 자, 그러면은 지목의 종류는 몇 개가 있느냐? 우리 지적법에 등록되는 지목 용도는요. 전국에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용도들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주로 한 27가지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27가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27가지의 지목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27가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토지들이 또 있겠죠.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게 27가지니까 전국에 몇 필지 안 되는 토지들, 어떤 용도가. 자,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일일이 용도를 정해서 등록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목이 수백 개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27가지를 등록한 다음에 27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요, 잡종지라는 하나의 지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목의 숫자가 총 28가지가 돼요. 잡종지까지 합쳐서 총 28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목을 이제 28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가 매년 한두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요. 이 28가지가 안 나온 게 없어요. 매년 나오다 보니까 28가지가 모두 출제가 됐고, 따라서 우리 28가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다 보면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28가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는요, 이 토지가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조성된 토지냐를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조성되어 있느냐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요, 지목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 토지에 과연 어떻게 과세하는 게 타당할 것이냐. 우리가 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세를 많이 해요. 그러나 논 같은 경우는 답인데 전, 답, 과수원 이런 것들은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조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토지에 과연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 지목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과세하는 게 타당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이해를 하시면 26가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26가지는 이해로 해결하시고요. 그런데 두 가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뒤에서 하겠지만 임야하고 이 잡종지. 임야하고 잡종지 둘을 외우고 나머지는 이해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지목을 어떤 방법으로 설정을 했느냐. 지목의 설정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앞에 4가지, 뒤에 2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지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요. 자, 지목 28가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 28가지 중에서만 하나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 28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필일목이라는 것은 한 필지 하나의 지목, 즉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지 한 필지가 2개의 지목을 가질 수는 없어요. 과세 기준이 2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한 필지가 이제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이 되면요, 이럴 때는 한 필지는 2개의 지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2필지를 만들어야 돼요. 한 필지가 2개의 용도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 용도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주종관계를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목장용지가 있어요. 목장은 뒤에서 보겠지만요. 목장은 이제 목장용지라고 해요. 대관용 목장 이런 거죠. 그럼 이 가축들이 물 먹이기 위해서 물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고여있는 토지를요, 우리는 유지라고 해요. 뒤에서 공부합니다. 물이 고여있는 토지. 그러면 용도가 여기는 목장이고 여기는 물이 고여있으니까 목장용지 유지 2필지로 분할을 해야 되느냐.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 유지인 물 웅덩이, 물이 고여있는 토지는요, 목장을 위해서만 존재하죠. 그래서 목장이 사라지게 되면 유지도 존재 가치가 사라져요. 따라서 이때 이 유지는요, 독립적인 목적이 없죠. 독립적인 목적이 없이요, 오로지 목장 용지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용도예요.
자, 이런 용도를요, 우리 독립적인 용도를 갖추고 있지 않고 다른 용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종된 용도의 토지라는 거죠. 종된 목적의 토지예요. 그러면 주된 용도는 목장 용지가 되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두 개 이상의 용도가 서로 독립적이면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분할해서 각각 등록을 해야 되지만은 두 개 이상의 용도가 이렇게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이때는 각각 독립적으로 등록할 필요 없이 주된 용도에 편입하여 이 존된 용도를요, 주된 용도에 편입하여 전체를 주된 용도 한 필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체를 한 필지로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요, 이 토지의 용도, 지목은 유지로 하겠습니까? 목장 용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된 용도인 목장 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목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그 용도가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는 지목을 설정을 하지만은 독립성이 없이 다른 용도를 위해서만 존재할 때는 따로 지목을 설정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편입시켜서 전체를 하나로 등록을 한다. 주된 용도. 즉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지 종된 용도까지 다 지목을 설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지목. 주된 용도의 지목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요, 여기까지 또 하나는 등록 선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록 선호의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 바다가 있고요. 바다가 토지가 여기까지밖에 매립을 하는데 여기까지밖에 매립을 못했어요.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제방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방을 쌓았어요. 그럼 이 토지의 지목은 제방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다룹니다. 제방이에요. 그럼 제방의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 토지의 용도는 제방, 지목이 제방이에요. 근데 제방을 쌓아놓고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여기 도로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제방으로도 이용되고 도로로도 이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지목을 하나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방으로 해야 되느냐, 도로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처음에 제방의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조성된 토지죠. 제방의 목적으로 만들었고 여전히 제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방의 용도는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만 이용되면요, 그때는 지목을 변경을 해야 돼요. 용도가 바뀌어버렸으니까. 근데 여전히 제방의 용도로도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을 때는 뭐로 설정하느냐에 있어서는 이때는 먼저 제방으로 등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제방이 우선돼요. 그래서 이때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토지가요 서로 경중이 없어요. 주종관계가 없다는 거죠. 주종관계가 있으면 주된 용도에 편입해서 주된 용도로 등록하면 되는데 주종관계가 없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먼저 등록된 지목 용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면 먼저 등록된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이후의 용도인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 먼저 등록된 게 우선이다. 이게 등록선의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밭은 우리가 전으로 지목을 설정합니다. 전. 밭전자를 써가지고요. 근데 이 전인데 여기를요 다 밀어버리고요.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는 주거용 건축물이다 보니까요.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은 D가 돼요. D. 그럼 이건 D가 됩니다. 지목이. 근데 아파트를 짓기 전에 토지공사부터 끝내잖아요. 다 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다 밀어버린 이 토지의 지목을 뭐라 할 것이냐. 자,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전이 아니죠. 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종지로 할 것이냐. 조금 있으면 뭐가 돼요? T가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잡종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장차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D로 합니다. 그럼 이때 D로 지목은 바뀌게 되는 거죠. 어차피 D로 좀 있으면 바뀔 테니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토지공사가 끝나면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애초에 지목을 D로 해버린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학교를 짓기 위해서 밀어버렸어요. 학교가 있는 토지는 학교용지가 돼요. 학교를 위해서 밀어버렸으면 이거는 애초에 학교용지로 한다는 거죠.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용지. 이것이 바로 사용목적 추정 원칙이에요. 그래서 토지공사만 준공이 됐을 경우에 이때 뒀습니까?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사용목적에 따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지목의 종류를 구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가요, 우리가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요, 용도가 완전히 변경이 되면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지,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요. 이걸 영속성의 원칙, 일시불변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험 문제는요, 왼쪽에는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시험 문제는 요게 많이 나와요. 요게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죠. 세금이 틀리죠.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세금이 좀 달라요. 그럼 이 사람이 승용차로 구입을 했어요. 이 차는 승용차예요. 승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차를요, 승용차로 이용을 하다가 한 2달간 짐을 싣고 다녔어요. 2달간 짐 싣고 다녔다고 해서 이것을 화물차라고 하지는 않죠. 여전히 승용차인 거죠. 따라서 승용차로 계속 과세를 해요. 그런데 임시적으로 화물을 잠시 운반한 것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승용차를요, 화물차로 완전히 개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개조를 해버리면 더 이상 승용차로는 사용되지 않잖아요. 오로지 화물차로만 이용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개조가 되면 이때는 지목을, 그러니까 용도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과세를 해야 되겠죠. 토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잠시 다른 용도로 이용됐을 때는 어차피 좀 이따 다시 원래대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완전히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만 지목을 변경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요, 28가지의 이제 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8가지의 지목들을요, 우리가 인문 강의를 하지만은 28가지는 매년 시험 문제에 뭐 나오기 때문에요,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문이지만은 한번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1월에 또 보고 3월에 또 보고 계속 보다 보면요, 따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각인이 되도록 그래서 한번 읽습니다. 자, 지목이 보면 28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전답과선이 나옵니다. 전답과선. 우리는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답과선의 핵심어는요, 셋의 공통점은 뭐냐? 다 식물을 재배하는 곳이에요. 식물을 재배. 자, 식물을 재배하면요, 전답과선 셋 중에 하나예요. 재배한다는 건 내다 판다라는 거죠. 팔기 위해서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셋 다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식물의 종류가 재배되는 식물이요, 과수류예요.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과수원이에요. 그러면 과수류가 아니면은요, 전 또는 답이 돼요. 근데 전 또는 답이 되는데 이때 이제 경작 방식에 따라서요, 물 밖에서 식물을 재배하면은 전이에요. 물 속에서 재배를 하면은 답이 돼요. 근데 물 속, 물 밖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 밖에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물은 주잖아요. 그래서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 전.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 그래서 물은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 그러면은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은요, 수만 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죠. 수만 가지를 어떻게 외우고 있겠어요? 요걸 보는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은 몇 개 없어요. 많지는 않죠. 자, 그래서 요건 좀 식물의 종류도 기억하세요. 벼, 연, 미나리, 왕골. 물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벼, 연, 미나리, 왕골 이 식물을 재배하면은요, 이럴 땐 답이 돼요.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을 하나 보면은요, 여기 2에서 다만 나오죠. 시험 문제는 이런 다만이 나와요. 다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과수원이 있습니다. 여기 과수원 토지예요. 그럼 과수원은요, 뭐 귤 재배하게 되면 저장하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바로 재배하자마자 파는 거 아니까 여기 저장고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저장고, 물건을 저장하는 곳은요, 우리가 보통 창고용지라고 합니다. 뒤에서 창고용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 저장고는요, 창고이긴 하지만요,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죠. 과수원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장고는 어떻습니까? 독립적인 목적이 아니라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된 용도죠. 따라서 여기 부분은요, 따로 창고용지로 하지를 않습니다. 전체가 다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여기에요, 이 과수원 하는 사람이요, 좀 더 가까이서 재배하기 위해서 여기다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이제 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주거용 건축물은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합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까? 자, 요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수원을 팔면은 전도 함께 저장고도 함께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저장고는 남겨놓고 과수원만 파는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과수원 판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도 팔아야 되는 건 아니죠. 주택만 없습니까? 따로 사고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주택은 없습니까? 과수원과는 독립이라는 거예요. 종된 용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까? 이것은 따로 분할을 해가지고 별도의 지목을 설정해야 돼요. 즉,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은 과수원의 종된 용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대로 지목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독립적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독립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제 통속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저장고는 과수원의 종속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거용 건축물까지. 과수원 안 한다고 해서 건물까지 허물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수원을 안 하면은 저장고도 필요가 없어지지만은 과수원 안 한다고 해서 주택까지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설정 원칙에 따라서. 자, 그러면 전답 과수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장 용지가 있는데, 자, 목장 용지도요. 우리가 이제 보죠. 자, 초지가 조성돼 있어요. 목장, 가축도 풀 먹여야 되겠죠. 이건 재배라는 말이 없죠. 가축들 풀 먹여라. 대관령 목장. 그 다음에 축사부지들이요. 돈사, 우사, 개사, 소, 돼지, 삼천두를 키운다. 그러면은 이런 축사부지, 목장 용지예요. 그리고 이런 부속시설물, 이 부속시설물은 어떻습니까? 이 목장의 종된 용도가 되니까요. 다 목장 용도에 편입이 되겠죠. 그래서 부속시설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다 주된 용도에 편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요. 다만이 하나 있어요. 그럼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목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목장 안 한다고 해서 주거용 건축물, 주택까지 허물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장만 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목장 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없습니까? 목장과는 독립적이에요. 여기는 대로 세금 걷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임야가 있어요. 임야.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야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잡종지고. 임야는 외웁니다. 자, 임야는요, 우리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산림 그러면은 숲이 되겠죠. 원야 그러면 보통 벌판이요.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자, 굉장히 넓은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해요. 이게 아니면은요, 임야가 아니에요. 넓어야 돼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7가지가 나와요. 그 7가지를 외워야 돼요. 수림지의 수는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는 거. 중림지는 대나무 수.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 거. 암석지. 산 생각해보면 우리는 돌산들 많잖아요. 암석지. 암석 깨져서 자갈. 자갈 깨져서 모래. 그 다음에 습지, 황무지. 이건 외워야 돼요. 좀 비슷한 점이 없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웁니다. 이건 외우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황무지 그러면 왠지 잡종지스러워요. 근데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라는 거. 그 다음에 습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물이 고여있는 것은 유지라고 하거든요. 유지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는 거예요. 또 자갈땅, 모래땅 그러면은 뒤에서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거기하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임야다라는 거. 그래서 이 7가지는요. 외우는데 천천히 외우셔도 돼요. 계속 반복할 테니까요. 천천히. 그래서 임야는 외워야 된다. 리듬 있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해가지고 7개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PPT 만든 것이 컴퓨터 노트북이 잘 읽지를 못해가지고요. 좀 잘려 나간 부분이 좀 있네요. 마지막 시간에는 다시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할게요. 책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천지가 있네요. 광천지. 자, 광천지는요. 우리가 광천수 하잖아요. 광천지는 어떤 지하에서 액체요. 온수, 온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약수나 석유, 이런 석유들이요. 용출되는 거. 소규가 용출되는 것은 광천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소규가 쏟아져요. 그럼 소규가 나면 어떻습니까? 용출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우리는 광천지라고 해요. 그러면 소규가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막는 그 유지에 필요한 곳까지. 그러니까 소규가 나는 곳, 여기를 우리는 광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 나는 곳, 온천 나는 곳, 여기가 광천지가 돼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다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만은요.
자, 석유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저장하는 곳이 따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장 시설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하겠죠. 바로 여기다가 저장을 하지 않고요. 좀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따로 저장하는 시설이 따로 있으면요, 이쪽으로 보내는 송유관을 뚫어야 되겠죠. 송유관이 여기는 있어요. 송유관. 송유관이 있는 부지가 될 것이고, 여기는 저장시설 부지가 되겠죠. 그럼 이 저장시설이라 그랬지, 송유관 부지에서 석유 나는 거 아니죠. 여기는 석유가 나는 곳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송유관이나 저장시설 부지는요, 이것은 광천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광천지는 용출되는 부분만 광천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 이렇게 석유 저장시설이 몇 개 안 되겠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잡종지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잡종지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송유관 부지나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된다. 이런 것들은 잡종지로 해요. 잡종지.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광천지는 용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용출되는 곳이 광천지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이제 염전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는 염전. 자, 염전 다 알죠? 소금 만드는 거, 바닷가에서 소금 만드는 것이죠. 소금을 채취하는 곳이 염전이 되는데, 여기도 다 많이 있네요. 근데 소금을 만드는데 천일염 방식이 아니에요. 햇볕으로 소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이에요. 소금 만드는 공장이래요. 그럼 우리가 지목을 읽는 방법에서요, 이렇게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다 공장용지가 돼요. 공장자만 들어가면 다 이거는 소금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장용지라고 하지 염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염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닷가에서 막 밀고 다니면서 소금 막 쌓아놓고 하는 거죠. 삽질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여기가 염전이에요. 소금 만드는 공장은 공장용지이지 염전이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 있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제조. 그러니까 주거.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사무실. 회사들 다 대. 점포. 상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곳들이죠. 그래서 점포. 그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문화시설 다 이렇게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이런 것도 다 대가 된다는 거죠. 이와 접속된, 우리가 마당 있는 집 좋아하잖아요. 그 정원. 이것도 다 대가 돼요. 그럼 우리가 대라는 것이요, 주거용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면 이 바닥 부분만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거용 건축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들, 여기까지도 다 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주거용 건축물 위에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다 대가 됩니다. 정원, 부속시설물까지. 그 다음 니은 보시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이죠. 아직 주거, 사무실, 점포 이런 게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먼저 토지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만 준공되어졌습니까?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사용 목적 추정 원칙. 근데 그 공사를 어떤 공사였느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택지조성공사,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조성공사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D가 되는 거죠. 공사만 준공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고 했죠. 28가지니까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장용지네요.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공단이 있는 지역이 이제 공장용지가 되겠죠. 공단 지역이에요. 자, 그럼 공단 지역 보면은요, 공장 시설물이 있는 경우가 있죠. 굴뚝에서 연기 나는 공장 시설물. 여기 당연히 공장용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숙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공단 안에.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이제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에 좀 즐길 수 있도록요, 축구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축구장. 월드컵 하고 있죠. 축구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친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요, 병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보죠. 이 기숙사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대로 하느냐에 있어서요, 우리가 아까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요, 여기는 이 건물에 이사 가는 사람 없습니까? 과수원 꼭 안 하는 사람도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수원의 과는 독립적이었어요. 근데 이 기숙사는 아무나 이사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공장의 부속시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축구장은 뒤에서 보겠지만 체육용지가 이제 지목이 있어서 등록을 하는데, 그럼 체육용지라는 것은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장의 부속시설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병원요. 우리가 길가에 있는 병원은요. 병원은 이것은 대예요. 대지가 되는데 이 병원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장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공장에 대한 부속시설이 돼버립니다. 부속시설이 되기 때문에요. 이 공장 단지 안에 있으면요. 이것은 다 독립적인 용도가 아니라 공장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다 부속시설이 돼가지고 모두 공장 용지가 돼요. 축구장이 있던 병원이 있던 뭐 기숙사가 있던 다 이런 것들이 다 공장 용지가 된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니은 보시면요. 자,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공장 만들기 위해서 토지 밀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장 용지가 되겠죠. 지목을 설정하는 다 이유들이 있죠. 우리가 이 이유들만 이해하면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공장 용지하고 유사한 것이 학교 용지예요.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요. 학교 교사, 그러니까 건물, 기숙사, 운동장, 체육관, 뭐 양호실 다 학생들만 이용하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학교 용지예요. 학교 안에 있으면 다 학교 용지일 뿐인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차장을 이해하면요. 지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차는요. 우리가 주차하는 곳이 다 주차장이다 해버리면 안 돼요. 주차를 없습니까? 집 앞에도 주차하고 도로가에도 주차하고 불법 주차도 하고 뭐 합니다. 그럼 주차한다고 해서 다 주차장이냐? 그게 아니라 주차만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토지가 돼요. 독립.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 독립이니까요. only.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됩니다. 이게 주차장이 돼요. 그래서 주차 전용 건축물 없습니까? 주차만을 위한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주차장이 돼요. 주차 전용 건축물 부재는. 그 이외에 이제 부속시설물도 이제 주차장이 되는데 이제 제외되는 것들을 이제 보면 돼요. 요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도로예요, 도로.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도로의 용도로 조성된 토지예요. 근데 여기에 잠시 없습니까? 주차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도로로 만든 토지에 잠시 주차를 할 뿐이잖아요.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만든 게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원래 목적 도로도 이용이 되고 있으면요. 여전히 이건 도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은요. 도로예요. 길가에 있는 주차장은 도로이지 주차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차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옆에 부설 주차장을 보죠. 부설 주차장. 자, 부설 주차장은요. 자, 우리가 롯데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롯데백화점 부지는 지목이 뭐가 될까요? 상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대가 되겠죠. 잘 알아요. 대. 자, 그러면요. 대로 먼저 토지공사부터 끝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데백화점을 올립니다. 위로 4층을 올렸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바닥 부분만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롯데백화점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까지 대가 된다고 했죠. 전체가 다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백화점 올린 다음에 여기에 빈 공간에 잠시 주차 같은 거 시키죠. 그러면 잠시 주차래요. 이게 부설 주차장. 자, 그러면 이 부설 주차장은요, 주차를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주차를 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설 주차장은 씁니까? 주차장을 하잖아요. 그냥 여기까지 다 대가 될 뿐이에요. 자, 그런데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을 하지 않지만은, 보면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 있어요. 이건 좀 달라요. 자, 보면은. 자, 그러면은 롯데백화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가 아닌 인근에 따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근에 있는, 여기 대가 아닌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 되겠죠. 그러면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요, 주차만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토지죠. 주차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요, 이것은 주차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것을 다시 제외해버리니까 이것은 주차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차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부설 주차장하고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부설 주차장은 이걸 말하는 거고,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여기서부터 떨어져 가지고요, 인접할 수도 있지만 이거 공간이 아닌 따로 만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차장은요,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를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요,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주차장은 주차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잡종지로 들어갑니다. 잡종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정도만 지금 현재는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지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조금 이제 감이 오죠. 그러니까 그 원리만 기억하면은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냐 기억하고, 종된 용도, 그러니까 독립적 용도가 없으면요, 따로 지목을 설정하지 않아요. 주된 용도에 편입을 시켜버리니까. 자, 그러면 주유소 용지를 보죠. 그 다음에는 또 주유소 용지가 있네요. 자, 주유소 용지, 주유소에서 뭐예요? 석유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주유소 용지, 석유 판매하는 곳이죠. 석유 등을 판매하는 곳. 판매라는 단어가 핵심어가 되겠죠. 근데 요새 주유소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수소차 있으니까 석유만 파는 게 아니죠. 전기, 수소도 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유소 용지가 돼요. 그러면 석유 판매하려면 어떻습니까?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지하에 석유 저장해 놓은 곳이 있어야겠죠. 저장하는 건 뭐예요? 판매하기 위한 종된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이제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주유소 용지가. 제가 만든 PPT가 그 컴퓨터에서 못 읽어가지고 자꾸 이제 칸이 좀 이렇게 됐어요. 책에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좀 손을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다만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주유소 용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이라고 해요. 공장.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소기설이에요. 공장 안 나오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공장 용지라고 했잖아요. 공장에서요, 급유를 하는 것은 뭐예요? 석유를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돌리기 위해서 급유를 할 뿐인 거잖아요. 따라서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급유 송위설은 공장 용지일 뿐이지 주유소 용지가 아닌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공장 안 나오면은요, 다 공장 용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고 용지예요, 창고. 앞에서 잠깐 과수원할 때 창고 했는데요. 창고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물건 보관하고 저장하는 곳이 되겠죠. 근데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독립적이었을 때만 창고 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를 위해서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면 창고 용지가 아니에요. 자, 집에도 창고 있고요. 주택에도 창고 있고, 과수원에도 창고 있고, 공장에도 창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창고 용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 들었습니까? 과수원 내의 창고는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으니까 창고 용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창고 자체가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요, 물류센터들이 있어요. 공장에서 TV 찍어내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하이마트, 이마트를 가는 게 아니죠. 물류센터로 먼저 모여가지고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물류센터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하에는 뭐 농산물, 1층엔 전자제품, 2층은 의류 막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창고 그 자체가 목적이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이게 창고 용지예요. 창고 그 자체가 목적일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가 목적일 때 우리는 창고 용지가 돼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단어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독립적이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 자, 이게 도로가 지나갑니다. 도로가 지나가는데. 자, 그러면은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도로예요. 가장 핵심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길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나, 사람이 다니든지 차량이 누구나 다닐 수 있으면 도로가 됩니다. 자, 이런 게 도로가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도로법에서 도로로 개설되면 당연히 도로가 돼요. 그럼 여기서도 좀 기억할 것이요. 자, 고속도로 개설을 보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휴게소가 있죠. 가다가다 중간에 휴게소 있는 거죠, 휴게소. 그럼 휴게소에 뭐가 있습니까? 뭐 식당 있고 매점 있고 하죠. 그러니까 식당 매점이니까 대가 되느냐 있어서요. 자, 이 휴게소는요, 일반인들이 와서 라면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도로 이용객들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뚫려요. 서울에서 부산 경부선 뚫리면 중간에 휴게소 없으면 움직이기 잘 말라는 거죠. 휴게소 없으면 가지를 못해요. 도로가 뚫리면 가장 먼저 휴게소가 생기고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게소는요, 도로 이용객만 이용하는 곳이죠. 도로의 부속시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점 휴게소는요, 종된 용도고 기름도 넣고 쓰면 잠시 휴식할 수 있도록 도로 이용객을 위한 부속시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해서 만들었느냐. 고속도로가 사라지면 휴게소도 사라지겠죠. 종된 용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도로가 돼요. 도로의 부속시설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인 길, 국도나 지방도로변에 있는 휴게소들이요, 이건 도로 이용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죠. 도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우리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요, 여기도 한 필지가 있고 여기도 한 필지가 있어요. 그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길을 따라서 들어간다. 이거 고속도로가 아니고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딱 들어갔더니 여기 한 필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필지밖에 없는 토지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만 이용하겠죠.
누구나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라고 하질 않아요. 적어도 두 필지 이상으로 이쪽에도 토지 있고 이쪽에도 토지 있어야 누구나 이용하는 길이 돼서 도로가 된다. 한 필지로 진입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에요. 적어도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했을 때만 도로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만 있네요. 다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에 사거리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도로예요.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그럼 여기 이제 레미안,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여기는 누구나 이용하니까 도로인데요. 이 아파트 건물 사이사이에 사람이 지나가는 길들이 있죠. 이 통로요. 단지 안에 있는 통로. 자, 여기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차단기 설치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 길들은 어떻습니까? 이 토지들은 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유지인 거죠. 사유지니까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이용하는 통로가 아니네요. 길이 아니죠. 그래서 단지 안에 이렇게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든지 이렇게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면요. 아파트 이용을 위해서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어떻습니까? 대의가 될 뿐인 거예요. 전체가 다 대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오면 철도용지가 있죠. 근데 또 길은 길인데요. 그래, 철길이 있으면 철도용지예요. 철길이 있으면. 자, 그러면은 철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정한 궤도,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정해진 길을 따라. 일정한 궤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철도용지가 됩니다. 길은 길인데. 여기서 또 특징이 이제 역사부지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 보면은 이제 대전 역사도 있고 중간중간에 역사가 있죠. 여기 역사. 철길이 있는데 여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안에요. 뭐 매점도 있고 뭐 식당도 있다고 해서 이것이 대의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표 끊고 기차 타는 것이죠. 철길이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역사의 본래 목적은 표 끊고 기차 타는 철도를 위한 부속시설이에요. 근데 기다리는데 지루하니까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철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철도 용지일 뿐인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토지를 보는 거죠. 또 이렇게 봤네요. 많죠. 28가지니까. 자, 그 다음에 제방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등록 선의 원칙 해가지고 제방했죠. 뭐 못 들어오게 막아요. 뭐 방파제, 방수제, 뭐 이런 것들. 방조제. 이런 게 다 제방이 됩니다. 제방 밑에요. 잠깐 제가 무슨 등록 선의 원칙, 이건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제방 위에 도로를 깔아서 도로로 이용됐을 때 제방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면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하천하고 국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우리 토지, 우리나라 영토가 있고요. 이게 토지예요. 토지가 아니면 바다예요. 거꾸로 말하면 바다가 아니면 토지예요. 토지는 다 등록을 합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진 않고요. 그러면은 여기 낙동강이 흐릅니다. 낙동강은 바다예요, 토지예요? 낙동강을 바다라고 하진 않죠. 낙동강도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면 다 토지예요. 그럼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물이 흐르는 토지인 거죠. 물이는. 낙동강이 다 말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토지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토지예요. 자, 물이 흐르는 토지를요, 우리는 둘로 나눕니다. 하천하고 국어가 있어요. 여기서 국어는요, 도랑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한자입니다. 그래서 도랑을 나타내요. 도랑은 없으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죠. 도랑을. 자, 그래서 수로는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토지는요, 하천하고 국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길이냐, 수로냐, 수로는 수로인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로냐 해가지고 둘로 나눠요. 다시 이것을요, 이 수로가 크냐 작냐로 해서 대규모냐 소규모냐 또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이제 수로는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라면요, 이것이 대규모가 됐든 소규모가 됐든 다 국어라고 해요. 도랑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운하 이런 게 되겠죠. 운하는 만들잖아요, 파가지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면요, 다 이것은 대규모든 소규모든 국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로들이 있어요. 대표 중에 뭐예요? 강. 그럼 판 거 아니잖아요. 강. 그러면 인공수로는요, 다시 둘로 나눠가지고요, 만약에 대규모면 하천이라고 해요. 근데, 자연수로. 자연수로를 둘로 나눠가지고 대규모면 하천이라고 해요. 근데 자연수로인데 조그만 해요. 그러면 이때는 또 국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수로 대규모에 해당하는 하천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강이죠, 강. 강은 하천이라고 해요. 그러면 소규모 자연수로에 뭐가 있을까요? 계곡들이 있겠죠.
산 밑에 가면 계곡 흐르잖아요. 자연 물길인데 크질 않죠. 또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요, 조그마한 실개천 하나씩은 또 흘러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흐르는 실개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은 다시 물이 흐르는 토지는 둘로 나눈다 해서 인공수로는 다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의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인공적인 수로다. 인공수로 만들면 부수적으로 북 같은 것도 만들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인 수로예요. 그래서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소규모래요. 소규모. 자연수로가 소규모면은 국어. 그러면은 하천은 당연히 자연수로가 있습니까?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규모면은 국어가 되니까 당연히 대규모일 때만 하천이 되겠죠. 그래서 하천과 국어를 이렇게 나눕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은 듣고 이해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지가 나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물이 흘러가면 하천 또는 국어예요. 근데 물이 고여 있어요. 호수, 저수지 이런 거죠. 물이 고여 있으면 여기는 물이 고여 있는 토지다. 바다 아니잖아요. 물이 고여 있는 토지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뭐 이런 토지들이에요. 여기서도 기억할 것이 니은인데요. 만약에 물이 고여있는 이 토지에서요. 여기서 연이나 벼, 왕골 이런 걸 재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식물을 재배하면은 전답과수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물 속에서 재배하니까 답이 되겠죠. 논답자잖아요. 논답자.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식물을 재배를 해버리면은 답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연왕골이 자생을 하고 있어요. 재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자생하고 있어요. 재배가 아니죠. 재배가 아니니까 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답은 아니고요. 그냥 물이 고여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자생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에는 자생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밑에 써져 있죠. 답하고 유지의 구별. 재배를 하면 답이 되지만 자생을 하면은 그것은 유지일 뿐이에요. 그냥 물이 고여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어장이 있죠. 밑에 양어장. 양어장은요. 이 물이 고여있는 곳에다가요. 물고기를 키워요. 식물은 재배한다고 하고 물고기를 재배한다고 하진 않죠. 수산 생물 들었습니까? 번식, 양식을 한다는 거죠. 양식을 해요. 그러면은 물이 고이는 곳에서 물고기를 양식을 하면요. 이건 양어장이 돼요. 그럼 우리가 양식장을 이야기할 때요. 육상에 있을 때 이것이 토지가 되기 때문에 양어장이라는 지목을 부여하지 바다에도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게 있죠. 광어들 여기서 키우잖아요. 양식을 해요. 근데 바다에 있는 양식장 어떻습니까? 이건 바다일 뿐이잖아요.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양어장들, 양식장들만 양어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육상 대신에 해상 들어가 버리면 틀린 말이 되겠죠. 토지만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수도용지가 있네요. 수도용지. 자, 수도용지는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곳은 하천 또는 국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이 흘러가는데요. 이 물이요. 수돗물이에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 물이 흘러가는데 수돗물이 만들어지고 수돗물이 공급되고 지나가고 하는 것들은요. 다 수도용지라고 해요. 수도용지. 물이 흘러가는데 수돗물. 그러니까 수돗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 이 말 들어가면 이것은 수돗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수돗물이 지나가는 것들은 만들어지고 지나가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칭을 통해서 의미를 알 수가 있잖아요. 명칭.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또 보죠. 그 다음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우리 공원들이 있죠.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자, 일반 공정,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 휴양, 정서상,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말이 들어가야 우리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가 돼야 돼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되었을 때만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으로 이용을 해요. 어떤 공간을 공원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 국계법에서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공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이 국계법이 들어가야 공원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국계법이 안 들어가고요. 그냥 자연공원법, 국계법이 아니잖아요.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국계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이 아니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이것도 국계법 아니죠. 그러니까 공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국계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자연공원법상 공원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자, 이런 것들은 공원자를 사용하지만요. 우리 집 뒷산이 있습니다. 산이니까 여기는 임야가 되겠죠.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요. 이게 이제 군립공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국립공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임야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죠. 지정만 됐을 뿐이죠. 용도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임야일 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요. 묘지공원이요. 여기 공원자가 붙었지만요. 이것은 공원으로 조성된 토지입니까? 묘지로 조성된 토지입니까? 묘지로 조성된 토지잖아요. 거기였습니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공원자를 붙여놨을 뿐인 거죠. 우리가 묘지를 했습니까? 그냥 묘지 공원이라고 하는 거죠. 추모공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묘지로 조성된 토지에 공원자를 붙였을 뿐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조성됐느냐? 그건 묘지로 조성이 된 거예요. 묘지인 거죠, 묘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국계법이 들어가면 공원, 국계법 안 들어가면 공원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체육용지가 있죠. 체육용지. 체육시설이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 자, 국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 물론 돈 줘야 될 수 있죠. 공짜가 아니니까. 국민들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들은 다 체육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이런 것들이 체육용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다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자,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요. 다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요. 뒤에 있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뭐 승마장, 스키장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한두 개가 있겠어요?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고요. 체육활동을 위한 곳인데 항상 우리가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했죠.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됐을 때 체육용지가 되는 거예요. 독립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립성이 없어요. 영속성,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 독립성이 없으면 이건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보죠. 여기도 실내 수영장이 있고, 뭐 여기도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보죠. 우리가요, 상가를 지었어요. 그럼 상가가 이렇게 있으면요, 상가 4층. 그 다음 지하 1층이 있어요. 상가니까 여기는 지목이 뭐가 되겠어요? 대가 되겠죠. 근데 상가 1층에요. 아니, 지하 1층에요. 실내 수영장이 들어왔어요. 이거 수영장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대가 체육용지로 바뀌느냐? 그건 아니죠. 이건 상가를 위해서 조성된 토지잖아요. 잠시 수영장에 들어왔을 뿐이고 갑자기 내일 모레 호프집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지하에 스포시장 들어왔다고 해서 대가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4층 꼭대기층에 여기에 골프 연수장이 들어왔어요. 골프 연수장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체육용지가 아니죠. 언제 내일 모레 호프집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이건 대로 조성된 토지일 뿐인 것이지 처음부터 체육용지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잖아요.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일 뿐이고 상가 안에 있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독립성이 없으니까 체육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그럼 체육용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수영만을 위한 실내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오로지 어떻습니까? 수영만을 위해서, 체육만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토지잖아요. 이게 체육용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체육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됐을 때만 체육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자,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하면,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뭐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이런 것들은 뭐 태권도 도장 이런 건 체육용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유수를 이용해요. 자, 우리가 미사리 조정경장, 미사리 가면 조정경장 있어요. 거기는 땅 파서 만들었죠. 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체육시설만을 위해서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는 체육용지예요. 근데 만약에 요트나 카누를요, 요트장, 카누장을 특별히 만든 게 아니라요, 강에서 잠시 요트를 타요. 흐르는 물에서, 강에서. 계곡에서 잠시 카누 탄다고 해가지고 그 강과 계곡이 갑자기 체육용지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요, 흐르는 물, 강이나, 그러니까 하천이나 국어에서 잠시 요트, 카누 탄다고 해서 이것은 체육용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체육시설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만 체육용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읽어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뒤에 있는 이런 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수식어예요. 이 실내 수영장이, 실내 체육관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목이 설정되는 것이지, 이 자체, 실내 수영장 지목이 뭡니까? 이렇게는 절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이 실내 수영장이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지목은 정해지기 때문에 수식어가 반드시 있어요. 수식어가. 수식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용도, 이 수식어가 용도잖아요. 수식어를 알아야 되지, 뒤에 있는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체육용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원지가 있네요. 유원지. 자, 유원지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공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공위락 휴양을 위한 종합시설물 부지예요. 그러니까 종합위락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종합위락시설.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하면요, 가족 소풍 가는 곳, 종합 소풍 가는 곳, 유원지로 놀러 가잖아요. 가족 소풍. 이게 유원지잖아요. 종합위락시설로서의 시설들. 이게 이제 유원지가 돼요. 그럼 유원지 뒤에도요, 수영장, 유선장, 배 타고 노는 곳인데요. 놀이터, 낚시터,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종합위락시설, 이걸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수영장이 있는데 이것은 대로 조성된 토지가 대일 뿐이고요. 수영장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체육 활동만을 위해 존재하니까 우리가 실내 수영장에 가족 소풍 가는 거 아니잖아요. 종합위락시설이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일 뿐이에요. 그럼 종합위락시설은 이런 거예요. 수영장이 있어요. 실내 수영장이. 근데 여기는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도 있고요. 뭐 식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갈로 있어서 하룻밤 자고 갈 수도 있고요. 1박 2일로 놀러 가잖아요. 용인 에버랜드 뭐 이런 데들. 이런 데 없습니까?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위락시설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없습니까? 이런 것들 유원지가 돼요. 가족도 소풍하는 거.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식물원이 있어요. 그럼 식물원 외우는 건 아니에요. 식물원 지목이 뭐냐? 이렇게 절대 시험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식물원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식어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식물원 해버리면 공원이 되는 거고, 종합위락시설로서의 식물원 그래버리면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물원 지목이 뭐냐, 뭐 동물원 지목이 뭐냐, 이렇게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이걸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식물원이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면요, 우리는 지목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수식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독학하시는 분들의 이제 가장 맹점이 이 뒤에 있는 걸 외우고 계세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앞에 수식어를 봐야 되죠. 수식어. 이게 유원지가 되는 거죠. 유원지. 그럼 여기서도요, 우리가 용인 에버랜드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방갈, 하룻밤 자는 곳이죠. 이거는 종합위락시설로서 일부가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유원지가 되는데, 에버랜드에 가면 어떻습니까? 근처에 이제 콘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있죠. 뭐 나이트클럽도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노래방 시설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유원지가 아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 될 뿐인 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떨어져 가지고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종속적으로, 유원지에 종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유원지에 편입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용지가 있습니다. 종교용지. 종교용지 간단하죠. 종교시설물 부지가 다 종교용지가 됩니다.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절, 향교도 제사 지내잖아요. 공자님 제사 지내고. 뭐 제사 지낸다는 것이 안 되는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종교용지가 돼요. 그럼 우리는 종교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면요, 다 종교용지라고 하는 것이지, 허가를 받았느냐, 밑에 이제 참고해가지고 나오죠.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허가 여부는 불문합니다. 그리고 종교용지도요, 이런 거요. 교회가 이제 한 단독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습니까? 종교시설만을 위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용지가 돼요. 근데 상가 꼭대기에요, 교회가 들어왔어요. 원래 대인데 종교용지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대로 조성된 토지죠. 이게 독립성이 없잖아요. 이 교회는 언제 또 다른 걸로 용도로 바뀔 수 있죠.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것은 종교용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절만 독립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종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안에 있는 교회는요, 그냥 대일 뿐인 것이죠. 자, 많이 왔습니다. 이제 3개 남았네요. 자, 사적지가 있어요. 사적지는요, 이제 문화재들이 있는 거예요. 유적, 고적, 기념물, 이런 게 문화재가 있으면 우리는 사적지라고 합니다. 그럼 사적지와 관련해서 밑에 다만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불국사가 있어요. 경주 가면, 수학여행 가면 항상 가는 곳이 경주 불국사죠. 불국사. 예, 불국사가 있습니다. 자, 불국사 부지는 지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부처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종교용지죠. 불국사. 절이니까 종교용지가 돼요. 그럼 종교용지 아니었습니까? 석가탑도 있고 다보탑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만 따로 떼가지고 별도의 필주로 사적지로 지적하려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 이런 사적들은요, 따로 별도의 필주로 독립적으로 지목을 설정하지 않고 통으로 그냥 종교용지에다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전체가 종교용지. 그러면 학교가 또 그런 경우가 있죠, 학교가 오래되면은요, 오래된 건물이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하잖아요. 탑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학교용지 안에요, 이런 문화재, 사적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그럼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안에 있는 이런 사적, 이런 것들은요, 따로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지 않고 학교용지에 편입해서 전체를 학교용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용지나 학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 고적, 유명물들은요, 이런 것들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종교용지, 학교용지로 합니다. 도심 안에도요, 문화재들이 있죠. 탑골공원에 뭐 탑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안에도 문화재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들이 있으면요, 이 주변으로 습니까 공원화를 시키죠. 문화재들이 있으면. 공원화를 시킨 다음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를 합니다. 공원으로 조성을 해버려요. 그럼 공원으로 조성됐으니까 이때는 전체가 다 공원이 되겠죠. 그 안에 있는 문화재들은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공원에다 편입시켜서 전체를 공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학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 즉 사적들은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째예요. 자, 묘지가 있죠, 묘지. 자, 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체나 유골이 있는 곳이 묘지가 되는 거죠. 시체, 유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묘지공원이요. 묘지공원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묘지로 조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묘지이지 공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봉안시설, 납골다, 봉안시설이죠. 뭐가 있습니까? 유골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안시설 부지도 당연히 없습니까? 묘지가 돼요. 그럼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요, 다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공동묘지 이런 것들은요, 도심 안에는 없죠. 시외, 외곽으로 나가면 없습니까? 몇만 평씩 하잖아요. 그 묘지들이. 그럼 여기 이제 묘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묘들이 있겠죠. 몇만 평씩 되죠. 자, 묘가 있는데요. 그럼 묘가 있으면 여기서 뭐 수익이 얼마나 많이 생기지는 않겠죠. 몇만 평씩 하잖아요. 묘지들이. 근데 수익은요, 묘지를 하다 보면 수익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여기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 그럼 여기 뭐 있냐면요, 지하에 매점이 있죠. 꽃을 들고 가야 되는데 꽃을 못 사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매점에서 꽃 사죠. 그리고 멀리 교회로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밥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락 싸우지 않았으면 여기서 밥 먹어야 되겠죠. 식당이 있죠. 커피숍이 있죠. 여기서 수익을 남겨요.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일반 상가하고 다를 게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돼요? 뒤로 걷어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묘지 관리 위한 건축물 부지는요, 뒤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묘지로 과세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는 뒤로 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27가지를 다 했네요. 27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27가지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임야를 빼고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만 2번 하고 3번, 4번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외울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야를 외우고 또 하나를 외우는 게 잡종지라고 했죠. 잡종지. 자, 잡종지를 보자. 잡종지는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공통점이 없으니까. 자, 보죠. 갈대밭, 치료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공동우물. 공통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잡종지를 기억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27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잡종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보다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기억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인데, 이것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이요, 잠시 팠다가 다시 덮는다는 거잖아요. 임시적으로만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서는 안 되죠. 원래 지목이 유지되잖아요. 도로를 잠시 팠어요. 그러다가 다시 덮는다는 거죠. 그럼 여전히 도로일 뿐인 것이지, 잠시 흙 판다고 해서 이것이 잡종지가 되지는 않아요. 임야에 있었으니까 잠시 흙을 팠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덮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여전히 임야일 뿐인 것이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잠시 파내고 어떻습니까? 다시 원상 회복을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우리가 요거 하나 있었네요. 석유 운반하는 송유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라고 했죠.
송유시설, 송유관 부지예요. 그러면 석유가 움직이는 것이 만약에 잡종지면은 전기가 움직이는 것들도 잡종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있습니다. 자동차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과거에는 이 터미널이요, 버스들 주차해 놓는 곳이었어요. 버스들 종점엔 주차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 주차하기 위한 공간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터미널을. 자, 그런데요, 지금은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어떻습니까? 주차만 하는 게 아니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백화점 보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요, 이 터미널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차장으로 있다가요, 지금은 잡종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용도가 다양해졌으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하나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자, 자동차라는 말에 의해서 여기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 부지,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도 잡종지가 된다. 그럼 여객을요, 또 우리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고속버스만 타고 여행 가는 거 아니죠? 비행기 타고도 여행 가고 배 타고도 여행 가죠. 여기서도 쇼핑할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 터미널에서 쇼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잡종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런 것들이 다 잡종지가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요, 다 잡종지가 돼요. 그 밖의 내용은요, 우리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잡종지가 된다.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28가지를 했고요. 28가지 관역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임야 잡종지만 암기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이해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좀 길어졌는데, 4번 지목 했으니까, 요것만 있으니까 지목의 표기 방법을 보죠. 자, 지목을요,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지적 공부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지목을 등록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요, 정식 명칭을 그대로 등록해요. 잡종지는 잡종지, 주소용지는 주소용지, 목장용지는 목장용지, 그 명칭을 그대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도면에 등록할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도면을 잠깐 보았죠. 도면을 보면은요, 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17번지 주에서 지번하고 지목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주소용지가 5자나 되다 보니까 5자를 다 쓰다 보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에 쓸 때는요, 한자만 사용해요. 부호만 사용합니다. 한자만 사용해서요, 부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요, 부호화시켜서요, 그 명칭을 부호화시켜서 한자만 등록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부호화시키냐면요, 첫 번째 글자를 부호화시켜요. 그러니까 철도용지는 철, 잡종지는 잡, 목장용지는 목.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글자가 동일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작되는 것이요, 주소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단순히 주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주소용지를 말하는 거고요, 주차장은 차를 사용해요. 두 번째 글자. 그 다음에 공으로 시작되는 게 또 2가지가 있어요. 공원이 있는가 하면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공이라고 되어 있으면 공원을 말하고요,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로 시작되는 게 또 2가지가 있어요. 유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유라고 되어 있으면요, 유지를 말하고요, 유원지는 똑같이 유를 쓸 수가 없으니까 원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하로 시작되는 것은 하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하로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요, 우리가 논답자, 밭전자, 한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는 네천자를 사용해서 천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이 4가지는 2번째 글자가 부호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첫 번째 글자가 부호가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부호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장, 천원 이렇게 외웁니다. 예전엔 차장 있었죠? 오라이 하는 차장님들. 그래서 차장, 그래서 버스비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차장 1,000원. 그래서 이 4가지는 2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한다. 나머지는 첫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한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지목은 매년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자꾸 눈으로 익혀야 되니까 방금 했던 내용을 사실 1월에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할 때 부담되니까. 근데 어차피 1월에 하면 또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똑같은 내용을요, 1월에 또 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3월에도 또 합니다. 그리고 5월에도 또 해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 원리들을 이제 당연히 첫 테스트 가게 되고, 그래서 26가지는 당연히 알게 되고요. 나머지 2가지 암기하는 것도 한 5번 보면요. 익숙해져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이제 암기가 된다는 거죠. 자, 지목 좀 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경계와 면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